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공개념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실례를 들어서 좀 비판을 해보겠는데, 대표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만약에 모택동이 토지개혁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면 중국 혁명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장개석이 먼저 토지개혁을 주장했더라면 그 역시 중국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먼저 토지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혁명의 향방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 어수선하고 또 불안전할 때에 토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인민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토지를 돌려주겠다. 토지를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혁명이 성공했다. 이런 역사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라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려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김일성과 모택동 또는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토지 문제를 혁명의 계략으로, 혁명의 책략으로 사용했는지, 또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바꿨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실제로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인민들에게 일정 분량씩을 나눠주고 한 53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무상 몰수 과정에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300에서 500만 정도가 처형당한 걸로 최근에 나온 중국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개인에게 나눠줘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니까 많은 소득을 얻게 됐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을 넓혀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주로 몰리게 될 걸 두려워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어서 생산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떨어지는 단계, 한 53년을 전후로 그런 그 지점을 이루게 형성하게 되고, 또 모택동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땅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땅을 국공유제로 몰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줬다가 다시 뺏은 것이죠. 그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58년, 60년에 이를 때까지 전부 땅을 다시 국공유제로 몰수해서 협동농장이나 집단체제 속에 가둬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체화되고 협동농장화되고 국공유화가 되면서 땅이 오히려 생산적으로 쓰이질 못하게 돼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만, 수천만이 굶어 죽는 일이 북한과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다가 땅을 관리하는 완장찬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 비용만 늘어나게 됐어요. 생산율은 떨어지고 관리 비용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두 나라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이른바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자본주의 요소를 집어넣되 사회주의 체제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땅을 개인에게 이제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농지는 50년, 상업용지는 40년, 주택은 70년 동안 빌려준다. 빌려준 그 사용권은 매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고 단 소유는 국가 소유다. 이렇게 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북한도 일부 지역, 낮은 선봉 지역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작하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토지 공개념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토지 공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300만, 500만이 죽고 북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처형당한 것처럼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비용 대비 지출 대비 그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률과 제도 안에서 보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역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부동산을 이런 토지 공개념을 통해 잡았는가? 못 잡았습니다.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땅값이 3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권만 해도 굉장히 뛰고 있고요. 북경 같은 경우에는 천정부지로 값이 뛰어서 오히려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 하에서보다도 더 많은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심한 그런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에서는 아직도 사다리가 남아 있어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자유롭게 본인의 뭐 직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려움이 많고 모순도 많고 문제가 있지만 또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잘 그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걷어들인 것이 뭐 토지 몰수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그건 다 허구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본주의는 오히려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는데 사회주의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허구적인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 200개 정도의 국가 중에서 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포함시킨 나라는 22개 나라가 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이 경제가 아주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주로 이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170여 개국은 자유롭게 이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다른 모순들을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로 보완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과 중국의 예를 보게 되면 토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모택동 김일성이 그랬듯이 체제 변화를 염두에 둘 때 지형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 흔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때에 토지 개념을 들고 나와서 토지를 마치 무상으로 줄 것처럼 실제는 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다시 빼앗고 지금은 수정해서 결국 자본주의 형태로 가면서 근근히 유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사회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예는 중국과 북한에서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같은 이런 지형을 흔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률과 제도로서 보완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경제나 또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